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는 여기 괜찮나? 여기 괜찮은 건가? 한 번씩 그 대기업들 점검해보는 시간 갖고 있지요. 오늘은 롯데 얘기 한번, 롯데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또 이주호 기자가 맡았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롯데그룹은 워낙 계열사도 많고, 여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열사별로 지배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는 그래도 비교적 좀 심플한 편 아니에요? 아닌가? 그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진짜 이거는 그림으로 그릴 수 없을 정도로였는데 그거 많이 해소가 됐어요. 많이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계열사별로 이렇게 지분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걸 오늘 다 볼 수는 없고요. 최근에 그 롯데그룹에서 신용 등급이 줄줄이 하향되고 있는 계열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큰 굵은 줄기만 좀 볼 겁니다. 줄기만. 네. 예전에 하여튼 그 뭐죠? 그 러시아의 무슨 인형이야? 그 이렇게 까면 뭐죠? 하나 속이 계속 나오는. 네네네. 무슨 요르칸가 뭐 하여튼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처럼 일본 롯데는 정말 와, 혹시 뭐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지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또 여긴 여기에 뭐 3% 이렇게 막.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이제 우리 롯데 기업 롯데그룹을 한번 점검을 해주신다. 네. 그럼 어떻게 뭐 지배구조부터 한번 살펴보고 하나요? 그럴까요? 일단 그러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어디가 신용 등급이 강등됐는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인데 6월 26일에 한국신용평가에서 롯데케미컬, 롯데지주, 롯데물산, 롯데캐피탈, 롯데렌탈을 일제히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그 전망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이틀 뒤인 한국기업평가에서도 6월 28일에 네. 롯데케미컬, 롯데지주, 롯데건설을 등급 전망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요 가운데 이것 가운데 이걸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지배 구조 가운데 우리가 볼 거는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롯데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롯데건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그 지급 보증을 롯데케미컬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롯데케미컬 볼 거고 그 롯데케미컬의 그러니까 롯데케미컬을 비롯해서 롯데쇼핑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롯데지주거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롯데건설에서 롯데케미컬, 롯데지주까지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와 그러니까 롯데지주가 괜찮을지 보려면은 롯데지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게 롯데케미컬과 롯데쇼핑이니까 이 롯데쇼핑까지 한번 보는. 좀 복잡한가요? 복잡한데. 네. 그러니까 롯데 지주가 있고. 네.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는 롯데 지주가 있으면 그 밑에 회사들이 쭉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롯데 지주는 누가 갖고 있어요? 롯데 지주는 그 신동빈 회장과 호텔 롯데와 이렇게 들고 있죠. 네. 그렇게 또 들고 있고. 네. 그럼 여긴 여전히 그러면 좀 순환이군요. 순환은 아니죠. 아니에요? 네, 순환은 아닌데 응. 좀 복잡하긴 합니다. 여기 복잡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시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쉽게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결론부터 쉽게 설명드리고 한번 갈게요. 그럽시다. 네, 요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일단 문제는 롯데건설인 거예요. 그 PF 보증 문제가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발 채무가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롯데건설이 사실 살아나려면 분양 시장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분양 시장이 언제 살아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돈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 돈을 구할 때 지급 보증을 케미컬이 서줬어요. 롯데 케미칼이. 네. 근데 그러면 케미컬이 지금 상황이 좋냐? 중국 석유화학 저가 공세가 하다 보니까 롯데 케미컬도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롯데 케미컬이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롯데 지주가 문제가 된 거죠. 롯데 지주를 롯데 케미칼이 갖고 있어요? 2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게 롯데 지주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롯데 케미컬이 지주를 25% 갖고 있다고? 아니죠. 롯데 지주가 롯데 케미컬 지분을 25% 들고 롯데 있고, 지주가 케미컬을. 롯데 케미컬이 롯데 건설 지분을 44% 갖고 있고. 근데 건설이 힘들어졌고 케미컬이 지급 보증하면서 케미컬도 힘들어졌는데 안 그래도 케미컬 자체도 안 좋고. 케미컬 자체도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니 롯데 지주가 지금 좀 힘들어요? 롯데 지주에도 신용등급 강등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롯데 지주가 롯데 케미컬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뭐 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롯데 지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슬러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일 핵심 안 좋은 거는 건설과 건설. 케미칼. 네, 건설과 케미컬이죠. 네. 자, 그러면 건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건설이 갖고 있는 그 PF 보증 규모가 5조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3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미착공 PF입니다. 그러니까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우리가 브릿지론으로 땅을 사서 네. 그다음 본 PF로 전환을 하면 음흠. 본 PF에서 브릿지론은 갚아버리고 그냥 본 PF로 빌린 돈 갖고 이제 그 시공하고 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본 PF에서 이제 분양을 받으면 분양을 갚고. 받으면 집단 대출 받아서 그 본 PF 갚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대출 받은 걸로 수익 얻고 네. 이런 구조잖아요. 네네. 근데 미착공이라는 건 아직도 그 본 PF로 가지 못한 브릿지론 상태. 요게 3조 넘게 있다는 겁니다. 거의 분양도 못한 거죠, 이러면. 분양도 네. 못 분양 가기도 전입니다. 아직 네네네네. 시공도 못 들어간 거예요. 네. 이게 71%나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71%의 미착공은 거의 브릿지론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건 워낙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땅밖에 없어. 네. 땅도 내 것도 아니야, 사실. 네. 내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담보 잡아서 저기 그 대출을 빌린 거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상당히 커서 일단은 뭐 그 대출을 해주는 쪽도 대부분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이쪽에서 해주는데 워낙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고금리의 단기로 빌려줍니다. 네. 그럼 뭐 한 10% 정도 되는 고금리의 1년 만기짜리 단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 여기에서 네. 그 이것들이 좀 풀리려면 그럼 브릿지론 상태에 있는 것들이 본 PF로 넘어가거나 네. 아니면 이 브릿지론에 있는 상태의 사업권을 매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71%의 미착공 PF를 좀 해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해소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은 지금 이제 롯데건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PF 쪽, 네. 특히 미착공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하고 제대로 뭐 삽도 안 뜬 애들, 네.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롯데건설이 잘하면 요 위기 벗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이제 큰일 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요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게 네. 해소가 되려면 일단 뭐 사업권을 매각을 하려고 해도 네. 사업성이 나와야 누군가 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분양 시장이 사실 풀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본 PF로 전환을 하려고 해도 이것도 어쨌든 사업성이 나와야 본 PF로 전환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양 시장이 풀려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그 통계청에서 자료를 쫙 다운을 받아다가 네. 전국 미분양 현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지금 4월까지 누적된 미분양이 7만 2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네, 전국에. 근데 이게 지난 제가 10년 자료를 쫙 갖고 왔는데 10년 동안 이 정도의 미분양이 나왔던 적이 없었어요. 7만 2천 가구면 제가 그전 자료까지 다 집계하진 못했거든요. 거의 뭐 10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최대 물량의 미분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분양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네. 지금 미착공 분양 가운데 그럼 서울 말고 그러니까 서울이 있고 서울 이외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네. 서울은 16%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84%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미착공 분양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 가운데 서울 거랑 서울 이외 지역 것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걸 한번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7만 2천 가구의 미분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가운데 서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도 900가구 정도 미분양이 있긴 있어요. 서울 여기 파란색 자그마한 거 보이시죠? 네. 요게 서울이고 나머지가 다 서울 외입니다. 결국은 롯데건설의 이 우발채무 부동산 PF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서울 이외 지역의 분양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왜냐면 84% 정도 미착공 분양이 다 그러니까 미착공 PF가 다 거기 84%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아까 그 화면 장난 좋았는데 우리 뭐요? 이주 기자와 함께 이제 그 자료가 이렇게 같이 나가는 이거 좋은 새로운 시도군요. 괜찮네요. 네, 이쁘네. 네. 노력하네 우리 PD들이. 와,
그전에는 항상 저 네. 자료에 그냥 구멍 뽕 뚫어갖고 얼굴만 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이렇게 하니까 좀 있어 보이는데. 약간 AR 느낌 나네요. AR 괜찮은데? 느낌. 네. 아 좋습니다. 돈 쓴 보람이 있네. 그러니까요. 예. 자, 이게 그러니까 분양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네. 과연 이게 뭐 풀릴 수 있을 것이냐. 네. 1년 내, 2년 내에 풀릴 수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네.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네. 만약에 좀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게 되고 예. 그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서 분양 시장이 좀 풀리게 된다면 음흠. 좋아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시기가 얼마나 될지 모르고 또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 사실 이거는 그 주택 시장. 네. 주택 시장은 적어도 실수요는 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네. 예를 들어 비주택 시장, 뭐 오피스텔,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생수는 다 망했어요 요즘에. 그니까 네. 이거는 투자 수요잖아요. 네. 이거는 분양 시장과 상관없이 투자 수요가 높아지게 되는 시기가 돼야지 풀리는 건데 요건 어떤 상태냐라고 보면은 네. 그 오피스텔 복합 시설과 같은 비주택은 사실 그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이것도 거의 1조 원 수준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미착공 규모가 3조 1천억 원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거의 한 30% 정도는 투자 수요가 생겨나야지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생수기 지금 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롯데건설이 네네. 지금 마곡에다가 이걸 류종훈 기자가 이제 알려줘 갖고 저도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된 건데 네. 롯데건설이 마곡에다가 르베스트라고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분양가가 84제곱미터가 거의 한 15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게 분양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레지던스 호텔 같은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뭐 그 다주택자에게 주택 개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몰렸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마치 다주택자의 주택 수요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세금은 덜 내도 되는데 네. 이거 마치 주택처럼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생활형 숙박 시설 투자가 굉장히 늘어났던 건데. 네. 근데 지금 입주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입주를 못하게 생긴 겁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주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입주가 안 되면 잔금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잔금을 치를 수가 없으면 사실 이 본 PF로 전환이 돼서 분양은 받았지만 잔금을 받아서 이게 이제 수익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건설 물론 이제 그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서 분양 시장 살아나고 뭐 부동산 시장 좀 살아나면 좀 숨통 트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니 요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큰형님 롯데케미컬이 나서게 된 겁니다. 롯데케미컬이 근데 큰 형이에요. 거기서 돈 잘 벌어요. 캐시카우이기도 하고 원래는 그래요? 캐시카우였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지금 다시 한번 표 보여드리면 롯데건설에. 네, 롯데케미컬이 롯데건설의 44%의 지분을 들고 있는 최대 주주이니까 네. 그럼 최대 주주가 그러면 그 롯데건설에 돈 빌려주면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롯데건설에 돈 빌려주면 우리가 보증 설게라고 했던 게 롯데케미컬입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하나 보기 전에 네. 전체적으로 롯데가 아무래도 내수 뭐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회사잖아요. 네, 식품이나 뭐 쇼핑이나 이런 등등. 쇼핑, 네, 그렇죠. 백화점, 마트.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내수가 좀 안 좋죠. 아닌가? 내수도 썩 좋진 않죠. 왜냐하면 네. 그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비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특히 이제 PF 같이 더 안 좋은 친구들이 있는 거고 네, 심지어 좀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롯데케미칼은 중국의 그 석유화학회사들의 강력한 도전 받으면서 네, 여기저기서 지금 묻어 터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현재 이제 롯데의 상황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형님 괜찮습니까? 네. 형님 좀 사정 나아지셨습니까?라고 보면은 그 수익성을 한번 장기 시계열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거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네. 거의 2년 연속 적자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제 2년 동안 사실 원투펀치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학 기업들이 네. 2022년에 사실 되게 좋았습니다. 22년? 네. 그 2022년 떠올려 보시면 팬데믹 당시에 우리 배달 엄청 시켜 먹었잖아요. 네. 그다음 온라인 쇼핑 엄청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포장지, 배달에 들어가는 그 용기 다 석유 화학 제품이었단 말이에요. 일회용 그래서 용기들. 이때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때 하필 뭐가 터졌냐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네. 이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가 이런 석유화학 제품 만들 때 네. 원유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걸 우리가 흔히 NCC라고 부르고 네. 그다음에 천연가스에서 석유화학 제품 만드는 걸 ECC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었잖아요. 막 네네네네. 10배까지 올랐었나요? 네, 맞아요. 원재료 가격이 엄청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그렇게 석유화학 제품을 많이 팔고 좋아한다는 그리고 롯데케미컬이 ECC, NCC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좋다는 그 시기에 적자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2023년에 이제 엔데믹이 되고 나니까 네. 그때 이제 원래는 롯데케미컬이 생산하는 그 석유화학 제품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에 수출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불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음. 소비가 막 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2년 연속 원투펀치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이 없구나. 롯데케미칼 주가 좀 많이 빠졌죠, 그죠? 아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죠. 왜냐면 네. 제가 석유화학 쪽은 별로 이렇게 투자를 안 하는데 네. 제가 아마 금호석유화학인가 아마 했던 그래요? 것 같아요. 뭐 만드는데요? 어쨌든 네. 그 고무장갑이었나? 그렇죠. 고무죠, 고무. 뭐 네. 그런 거 만드는 회사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가 거의 또 반토막이거든요. 지금 근데 석유화학 기업들이 다 같이 안 좋긴 해요. 그러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 뭐 LG화학이 그러니까 석유화학 시장이 안 좋아질 걸 너무나도 뻔히 다들 알고 있었어요. 네. 뭐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한화솔루션 그러다 보니까 네.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안 되겠다. 우리 네. 석유화학 계속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배터리를 했던 거고. 아,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하나솔루션도 이제 그 석유화학 하니까 네.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야 우리 계속 석유화학 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라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태양광 할게라고 했던 네. 거고 뭔가 빨리 변신했었어야지. 그러니까 다 변신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좀 흥미로운 사실 하나만 보여드리면 네. 뭐냐면 이 석유화학 산업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이제 이거 우리가 계속 이걸 밀고 나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예, 그 제가 석유화학 개통도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원유에서 나프타 우리가 흔히 납사라고 하죠. 납사라는 걸 이제 뽑아내 갖고 그걸로 이제 기초 유분을 만들고 그 기초 유분을 갖고 중간 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합성 원료를 만드는 그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갑니다. 예, 뭐 납사, 기초 유분, 중간 원료, 합성 수지. 우리나라가 원래는 이제 합성 수지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합성 수지를 만들었는데 요걸 이제 중국이 막 추격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네. 야 우리 더 이상 합성 수지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기 시작했던 게 중간 원료였었어요. 예, 중간 원료를 이렇게 만드니까 잘 팔려. 막 중간 원료를 이제 막 중국에도 수출하고 잘 팔렸어요. 네. 근데 이게 중간 원료를 중국이 만들어 버리네. 음. 라고 해서 야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기초 유분 만들어야겠다. 기초 유분을 만드는 게 NCC, ECC 요거 말씀드린 건데 기초 유분을 중국이 이제 막 자금률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만들겠지. 네. 그럼 예상 못할 일은 아닌데. 그럼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죠? 원유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동해에 가잖아요. 네. 대왕골에 잘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원유나 천연가스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딴 걸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약간 좀 늦었어요. 좀 늦어서 그 NCC, ECC를 오히려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 세계의 NCC와 ECC 생산 기지를 갖고 있고 지금 뭐 여수에는 NCC, 대산 NCC, 말레이시아 NCC, 근데 우즈베키스탄에는 ECC, 미국 ECC,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에다가 NCC 프로젝트를 하나를 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그 라인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라인 프로젝트와는 다른 겁니다. 네. 근데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에 아직 그 투입될 자금이 1조 원 가량 더 남았습니다. 어디가요? 인도네시아에. 그러니까 저기 롯데케미칼이 롯데케미컬이 인도네시아의 NCC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1조 원을 더 드려야 돼요? 더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업체들은 뭐 예를 들어서 LG화학은 이미 그 NCC 공장을 뭐 매각할 거냐 아니면 그 배터리 소재 생산 기지로 돌릴 거냐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아직도 롯데케미컬은 추가적으로 NCC를 증설하는데 들어갈 돈이 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좀 1조 느리죠. 원이나. 네. 좀 느리죠. 인도네시아 같으면 현물로 뭐 주면 안 되나? 현물이요?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저 무슨 전투기 관련해서 뭐 저 현물로 막 대신 막 받을 돈 못 받고 뭐 이러지 않았었나요? 제가 그 부분은 잘 아, 모르겠네요. 그래요? 네네. 한번 저는 우리나라랑 같이 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이제 네. 했거든요. 어. 우리가 6천억인가 받을 게 있었는데 못 준다고 막 배째더니 나중에 뭐 무슨 바나나로 줬다든가 뭐 야자나무로 줬다든가 하여튼 뭐 그렇게 현물로 네. 준다고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 요인이 뭐가 있냐면 지금 그 중동에서 네. 이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동에서 중동 산유국들은 본인들이 석유를 캐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석유 장사만 했었는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NCC, ECC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우리가 할게. 라고 라고 하고 중동도.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원래 우리는 원유를 받아다가 배에 태워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이걸 정제를 했잖아요. 근데 중동 그 정유 생산 기지가 있을 거고 그 바로 옆에 이 NCC, ECC를 놓게 되면 운송료가 필요 없죠. 그렇죠. 그 원유에서 그리고 공정 단계를 좀 축약시켜서 원유에서 바로 납사를 추출하게 되는 그런 공정 간소화까지 가게 되면 가격이 많이 내려가겠죠. 아니, 전 그래서 옛날에도 사우디 같은 나라는 원유 뽑잖아요. 네. 왜 정유 시설을 안 만들까? 생각을 늘 했어요. 정제 시설. 정유 시설을 만들면 거기서 바로 휘발유, 경유, 뭐 저 아스팔트를 다 뽑아갖고 팔면 되잖아. 네. 왜 저걸 안 하고 그냥 원유로 팔까? 그래도 돈이 워낙 많으니까. 워낙 그냥. 많았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는 그 저 산유국들이 우리가 정제 시설도 갖겠다. 네. 지금 그래서 프로젝트 한번 제가 한국경제에서 그림을 너무 잘 그려줘서 이거 좀 발췌를 해왔는데 지금 8군 지금 몇 군데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의 이 석유 화학 공장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롯데케미컬이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450만 톤인데 지금 그 사우디만 165만 톤. 그냥 쿠웨이트만 140만 톤, 카타르 200만 톤, 오만에서 160만 톤, 아랍에미리트에서 150만 톤, 사우디 여기서 또 뭐 300만 톤. 네. 이게 가격이 되게 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는데 추산해 볼 건데 지금 가격이 거의 우리가 보통 그 우리나라에서 에틸렌은 톤당 그래도 $300 정도는 돼야 손익분기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거의 여기서 만들면 한 그 운송료 없죠. 그다음에 그 공장 간소화하니까 이제 그 가격 떨어지죠. 해갖고 거의 한 $100 정도 수준까지 3분의 1 가격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그럴 것 합니다. 같아요. 네. 와 이거 경쟁이 안 되지. 와 이 우리나라 그 정유 혹은 막 석유화학 회사들이 네. 갈 곳이 없는 것 같아 이제는. 그러니까요. 빨리 그 전에 전환해갖고 뭐 배터리 회사로 전환한 혹은 뭐 바이오나 뭐 이쪽으로 간 거기만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빨 수밖에. 그래서 이제 롯데에서도 우리도 바이오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요? 롯데 바이오 그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롯데 바이오 그 뭐죠 이름이 아무튼 그 해갖고 BMS의 그 바이오 CDMO 사이언스 아니었어요? 롯데 바이오 사이언스 네. BMS라는 글로벌 제약사의 네. CDMO 공장을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CDMO 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있었고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의 동박 공장 네.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해서 롯데 머티리얼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전환이 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성장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약간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는 지금 캐즘인데 좀 느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네네. 또 그리고 저기 바이오 사업 CDMO의 경우에는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앞서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글로벌 생산량 기준으로 거의 1위까지 됐으니까 네. 지금 여기에 이제 막 시작하는 게 좀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신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텐데 그 기다리는 기간까지는 또 수익을 기대하기 좀 어렵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유. 뭐 석유화학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뭘 하기가 이제 상황이 그죠? 맞아요. 쉽지가 네. 않네요. 그래서 변화해야죠. 네, 변화해야죠. 동해에서 뭐 터지지 않는 이상은 자 쉽지 그리고 않아 이제 보입니다. 롯데
지주가 롯데케미컬 지분을 2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롯데케미컬이 어려워지게 돼서 뭔가 자금 지원이라든지 뭐 유상증자, 출자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했던 것처럼 지급 보증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롯데 지주가 나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롯데 지주까지도 신용 등급이 하향된 건데 롯데 지주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평가를 할 때 보면은 롯데 쇼핑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 그 다음에 롯데 케미컬의 영향력이 다음으로 강하다. 그래서 거의 가중치를 한 롯데 쇼핑 40%, 롯데 케미컬 40%, 그 다음에 뭐 우리 롯데 칠성 있잖아요. 롯데 칠성, 롯데 웰푸드 이런 것들은 한 8%요 정도로 가중치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롯데 쇼핑은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자, 롯데 시간이 쇼핑. 많지 않으니까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아 그럴까요? 롯데 네. 쇼핑. 쇼핑 하여튼 어렵죠, 쇼핑도. 쇼핑도 지금 쉬운 상태는 아닙니다. 쉬운 상태. 네. 오프라인 매장은 아마 이마트한테 밀리는 것 같고 그 온라인은 뭐 잘 안 온라인이 없죠. 온라인이 온라인이 없죠. 없죠. 사실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롯데 쇼핑의 장기 시계열 매출액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17조 원 하던 그 롯데 쇼핑의 매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14조 원까지 내려갔고요. 지금 올 1분기 실적만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그 나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사실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해외입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거기 롯데 쇼핑 뭐 해요? 거기 백화점하고 마트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되게 잘 돼요. 그게 다행이네. 되게 잘 살려주고 있는데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의 매출 비중이 1%가 안 됩니다. 롯데 온이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롯데 온인데 네. 심지어 적자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그 요즘에 물론 요즘에 오프라인 매장 가서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 온라인 쇼핑몰을 안 갖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없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롯데 쇼핑의 경우에는 온라인 자체가 좀 없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2022년 그리고 2023년 이때 보면은 2021년하고 2022년 이때 보면은 원래는 그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잘 나갔던 때죠. 지금 이마트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주가도 뭐 5만 원대로 내려가곤 했지만 적어도 이때는 거의 1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때 온라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쓱닷컴이라든지 뭐 G마켓 이런 게 잘 됐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남들 다 좋을 때도 안 좋고 남들 좋을 때는 남들 안 좋을 때도 안 좋고 이런 롯데 쇼핑의 상태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심지어 이제 그 롯데 쇼핑의 경우에는 지금 신규 점포 출점 계획이나 이런 건 없지만 온라인 경쟁력 강화하겠다면서 2030년까지 그 자동화 물류센터에 거의 9,500억 원 가량을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네. 딱 듣다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신세계가 CJ랑 그 정말 거대한 딜을 맺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류는 CJ 니네가 해. 니네가 물류 잘하니까 니네가 해. 우리는 유통할게. 롯데도 유통이 뭐 있나? 물류 있어요? 롯데도 물류센터가 다 자기 물류센터들이 있죠. 롯데 물류. 왜냐하면 워낙 유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류센터가 있긴 한데 그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안 됐었던 거죠. 그 롯데 택배 뭐 이런 게 없죠 아마.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아, 롯데 네, 택배 이런 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물류 자체는 있긴 있는데 네. 이게 그 물류를 이용해서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아예 못했던 거죠. 소비자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류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치킨 게임이 다 끝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순위가 다 정해졌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와서 강화한다? 라고 하니까 롯데 쇼핑 돈 잘 법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 한데 포트폴리오도 잘 갖춰져 있고 한데 이게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룹 전체가 지금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근데 이 되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롯데가. 네, 롯데가 워낙 보수적 투자자.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런 보수적 투자자가 나쁜 거냐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좋게만 볼게요. 그러면 그 치킨 게임 할 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물류센터 다 짓고 있는 그 물류센터들 다 망했잖아요. 막 냉동 창고 지금 남아 돌잖아요. 그럼 그때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실패 리스크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얼추 시장이 정해진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물류센터를 지을 것이냐, 요걸 놓고 봤을 때 이제 나중에 아마 해석이 될 텐데
좋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렇죠 뭐. 네. 근데 워낙 또 롯데는 알짜배기 땅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땅만 팔아도 뭐. 땅만 팔아도. 네. 지금 그래서 롯데 쇼핑도 사실 돈 자금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마련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지금 있는 점포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하는 네. 땅은 팔고 대신 우리가 월세 내고 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자금 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내수가 안 좋아지면서 롯데그룹 전체가 좀 안 좋고 특히 건설 쪽 매우 안 좋고 그 건설 좀 이렇게 어떻게 살려보려고 케미칼이 열심히 노력 중이지만 케미칼 사업도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에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다. 네. 그리고 쇼핑 쪽도 뭐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해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그러진 못하고 있고 다만 이제 롯데 전체 기조 자체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뭐 위기가 왔을 때 어쩌면 버티는 것도 나름의 뭐 노하우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 그렇죠. 정도 기대 네네. 뭐 네.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땅 부자 롯데 한번 오늘은 괜찮은지 점검을 해봤고요. 재밌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로 딱 오늘의 결론을 좋습니다. 예. 롯데건설의 명운이 알고 보니 중국 경기에 달려 있다. 결국 케미컬이 살아야 이제 롯데건설까지 되는 건데 네. 케미컬이 살려면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나 예전에 중국 그 경기 좋다고 막 우리 경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되겠죠. 그죠? 안 되죠. 자금률도 많이 설령 높아졌고 하니까. 내수가 좋아지더라 하더라도 네. 중국이 그래도 아마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금보다 상황은 좀 나아지겠죠. 네. 네, 그 정도로 롯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 이 그룹, 이 기업 정도는 한번 좀 분석해 주세요라는 그런 바람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우리 기자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조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도 인사드리고 이어지는 오프닝벨 라이브 오늘 시장 어떻게 열리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